제 아들과 딸은 둘 다 머리 좋다고 효자효녀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스기사 한 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자녀분들이 어머니 방 공기부터 바꿔 놓으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늙어서 약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일부러 저를 천천히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요. 도대체 왜 내 애들이 그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창문 아래로 펼쳐진 인천 골목은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표정이었지요. 좁은 길 양쪽에 세워진 차들 사이로 신문지 날리는 소리만 가볍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 조명 아래서 보리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가스불 위 주전자에서 김이 천천히 퍼져나왔습니다. 주전자 뚜껑이 달달 떨렸고 보리 향이 부엌 천장 쪽으로 가볍게 퍼져 올랐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컵을 꺼냈습니다. 오래 써서 하얀 긁힌 자국이 많은 유리컵이었지요. 손등에 힘을 주어 컵을 잡는 순간 팔이 살짝 떨렸습니다. 손끝이 순간적으로 느슨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컵을 바로잡고 보리차를 따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쯤은 있지. 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건강하던 시절의 사진,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서 있던 사진, 사진 속 얼굴들은 밝았고 집안도 그때는 더 환했습니다. 지금은 오래된 나무 장식장과 바랜 커튼이 세월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지요. TV를 켰습니다. 작은 소리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사회면 소식 하나, 날씨 소식 하나. 저는 특별히 관심 있는 것 없이 그저 배경음처럼 틀어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있어야 집이 덜 쓸쓸해 보였습니다.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도연이가 서둘러 출근 준비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묵직했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신발 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나갈게요. 짧고 빠른 말투였습니다. 밥은 먹고 가? 저는 문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현장에서 먹어요. 도연이는 저를 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하더니 현관문을 급히 닫고 나갔습니다. 그 문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그 정막은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그림자 같았습니다. 조금 후 딸 소진이의 방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어깨에 힘이 없었고 머리를 느슨하게 묶은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항상 피곤해 보였고 말투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엄마, 또 어지러워요? 그 애가 제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일어나서 좀 어질했던 것뿐이야. 소진이는 대답 없이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컵에 물을 붓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싱크대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병원 가라니까요. 요즘 엄마 너무 이상해요.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목소리엔 온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애의 옆모습을 보며 짧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너나 밥 잘 챙겨 먹어. 요즘 너도 안 좋아 보여. 소진은 대답하지 않은 채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다시 천천히 닫혔습니다. 좀 전까지 두 아이의 발소리와 목소리가 오갔던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컵을 들고 부엌 창가에 섰습니다. 골목 끝에 있는 오래된 벽돌 건물이 햇빛을 받아 붉게 반짝였습니다. 높은 데서 갈매기가 울며 지나갔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동네라 항상 짠내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부엌 한가운데로 돌아오려는 순간 천장 한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얼룩이었습니다. 손톱만 한 정도의 희미한 번짐이었습니다. 어제는 없었던 자국이었지요. 저는 걸레를 가져와 살짝 닦아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얼룩은 닦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안쪽에서부터 스며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방울이 떨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층 욕실에서 뭐가 새나? 이 정도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주택에서는 자주 있는 문제였지요. 그런데 얼룩을 바라보고 있는 제 마음 한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조용히 스며 올랐습니다. 마치 집이 저 모르게 다른 온도를 품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 감정을 애써 밀어냈습니다. 도연이한테 물어보면 되지. 애가 이런 건 잘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얼룩은 제 눈을 계속 끌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하루는 평소와 조금 다르게 흘러갈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생겨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그 얼룩이 단순한 누수의 흔적이 아니라 제 삶의 결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첫 징조였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균열은 곧 제가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 향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내내 천장을 자꾸 올려다보게 되었습니다. 손톱만 하던 얼룩은 금세 동전만 한 크기로 번졌습니다. 색도 더 짙어졌지요. 물방울이 맺혔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아둔 그릇 바닥에 작은 물자국이 동그랗게 퍼져 있었습니다. 걸레를 들고 몇 번이나 닦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래에서 스며 나오는 물까지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천장 속 어딘가에서 조금씩 조용히 흘러나오는 것 같았지요. 이러다가 벽지 다 썩겠네. 혼잣말을 하며 물기를 닦다가 결국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이나 가는 동안 저는 천장을 올려다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와 섞여 거칠게 들렸습니다. 도연아, 위층 욕실 쪽에서 또 물이 새는 것 같아. 부엌 천장에 물 떨어진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와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그거 지난번에 공사했잖아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러니까 그러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볼까?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도연 쪽에서 한숨 섞인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 엄마 관리사무소 부르면 또 별것도 아닌 걸로. 사람들 들락날락해요. 괜히 돈만 더 들어요. 그래도 물이 이렇게까지 새면 그냥 둘 순 없잖아. 제가 아는 기사님 있어요. 예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분인데 가스랑 배관이랑 다 봐요. 그분 부를게요. 엄마는 그냥 집에 계세요. 말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더 말하면 짜증을 낼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내 아는 사람한테 한번 맡겨보지 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게 더 정식 절차 같았지만 아들이 굳이 자기가 아는 사람을 고집하니 제가 나설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다 될 즈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얼굴은 그늘이 져 있었지만 눈빛은 생각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네, 누구세요? 아, 여기 이도현 씨 어머니 댁 맞으시죠? 가스랑 배관 점검하러 온 박만수입니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좁은 현관에 작업화 소리가 둔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작업복에는 여러 도구가 꽂힌 가죽 벨트가 둘러져 있었습니다. 부엌 천장에서 물이 샌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기에요. 아침부터 저렇게 물이 떨어지네요. 박 기사는 천장을 한참 쳐다보더니 식탁 위로 의자를 끌어와 올라섰습니다. 손전등을 꺼내 틈을 비춰보고 귀를 살짝 대고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래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어디 많이 안 좋아요? 제가 묻자 그는 의자에서 내려오며 가볍게 웃어 보였습니다. 일단 2층 욕실 쪽 배관에서 누수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집 구조가 일반적인 아파트랑 조금 달라서요. 반지하 보일러실이랑 같이 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습니다. 반지하요? 네, 배관이 거기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반지하는 원래 창고처럼 쓰던 공간이었습니다. 김장 때 쓰는 큰 통, 안 쓰는 가구, 남편 물건 일부가 아직도 그대로 있었지요. 마음 한 구석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누군가 그곳에 내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예, 열어드릴게요. 많이 어두운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달고 다닙니다. 그는 웃으며 머리에 걸 수 있는 작은 헤드랜턴을 꺼냈습니다. 불을 켜자 흰빛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주름진 이마와 굳은 살 박힌 손이 잠깐 또렷하게 보였다가 금방 다시 그림자에 묻혔습니다. 나는 반지하 문 앞까지 그를 데려갔습니다. 두꺼운 철문 손잡이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와 약한 습기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콘크리트 계단이 어둡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계단 미끄러워요. 예, 어르신은 이 위에서만 계세요. 밑은 제가 알아서 보겠습니다. 박 기사의 발소리가 계단을 따라 규칙적으로 내려갔습니다. 쿵, 쿵, 쿵. 이내 소리는 작아졌고 철제 사다리를 건드리는 금속성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저는 문을 반쯤 닫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섰지만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설거지할 그릇들은 그대로 쌓여 있었고 저는 행주만 멍하니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래쪽에서 나는 소리에 귀가 계속 갔습니다. 파이프를 두드리는 소리, 뭔가 끌리는 소리, 가끔은 낯선 기계음 같은 것도 섞여 들렸습니다. 괜히 아들 아는 사람만 믿고 맡긴 건 아닌가. 그 생각이 떠올랐지만 금방 접었습니다. 도연은 나름대로 자기 일에 책임감이 있는 아이였습니다. 현장 소장까지 됐으니 적어도 엉터리 사람을 데려오진 않았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소진이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천장 물 샌다면서 괜찮아요? 저는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도연이가 아는 기사님이 와서 보고 있어. 잠시 후 방문이 열리며 소진이 얼굴이 살짝 나왔습니다. 그녀는 계단 쪽을 힐끔 보고는 제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요즘 사고 난다잖아요. 이상한 사람 집에 들이지 말라는데. 도연이 아는 사람이라는데 현장에서 같이 일했다잖아. 그래도 관리사무소에 얘기하는 게 더 안전하지 않아요? 소진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을 집안에 들여놓은 뒤였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만 그냥 이렇게 해보고 다음에 또 이러면 그때는 관리사무소 부르자. 뭐 엄마는 맨날 다음에. 소진이는 작게 중얼거리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다음에라는 말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미뤄둔 채 살아왔는지 순간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반지하 쪽에서 나는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가끔은 뭔가 찍는 듯한 소리도 들렸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셔터와 비슷한 소리였습니다. 배관 점검에 사진까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님, 괜찮으세요? 문 앞에서 제가 아래로 소리쳤습니다. 잠시 후 아래에서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예,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 이에서 혹시 냄새 같은 건 안 나죠? 네, 냄새요? 가스 냄새나 약품 냄새 같은 거요. 저는 부엌과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보리차 냄새, 김치 냉장고에서 새어나오는 익은 냄새 정도뿐이었습니다. 여긴 잘 모르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 어딘가 신중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 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기사는 반지하에서 올라오며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작업복 무릎 부분에는 먼지와 얼룩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사님, 많이 더우셨어요? 물이라도 드릴까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과 거실, 천장 얼룩을 한 번씩 천천히 훑어본 뒤 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표정이 조금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까 현관에 들어올 때보다 눈빛이 훨씬 진지해 보였습니다. 어르신, 그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혹시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셨어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몸이요? 예, 갑자기 피곤하다든지, 이유 없이 머리가 아프다든지, 숨이 좀 차거나 그런 거요. 저는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그가 한 말이 요 몇 달 동안 제가 느껴온 것들과 정확히 겹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나이 먹으면 다 그런 줄 알았는데요. 조심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박 기사는 그 말에 즉시 웃지 않았습니다. 현관 쪽으로 고개를 한번 돌려본 뒤 목소리를 더 낮추었습니다. 이정희 어르신, 제가 방금 본 게 좀 마음에 걸립니다. 정확한 말은 조심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배관 문제 이상이라는 뜻으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짐작하기에는 아직 너무 막연했습니다. 배관이 많이 안 좋은가요? 배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반지하에 원래 있으면 안 될 게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기사는 한 걸음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혹시 잠깐만 시간 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본 걸 어르신 눈으로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지하로 같이 내려가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반지하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금 열린 문 사이로 어두운 계단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그동안 제가 거의 내려가지 않던 공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제가 편하게 믿어온 것들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느낌만은 분명했습니다. 지금 내려가야 할까요? 제 목소리는 아주 작았습니다. 박 기사는 잠시 제 얼굴을 살피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젠가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나을 수도 있고요. 저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마음과 알아야 한다는 마음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균열이 생긴 마음은 예전처럼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가방에 안경 좀 챙기고. 저는 그렇게 말하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지하로 내려가는 그 몇 걸음이
제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 첫 발자국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 가슴속에서 일었습니다. 계단은 생각보다 가팔랐습니다. 손잡이를 꼭 잡고 한 칸씩 내려갔습니다. 발밑에서 먼지가 살짝 일어났습니다. 박 기사님이 앞에서 헤드랜턴을 켜고 길을 비추고 있었지요. 흰빛이 축축한 벽과 낡은 파이프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조심하세요. 여기 턱 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발끝에 딱딱한 것이 걸렸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빴습니다. 반지하의 공기는 위층보다 훨씬 더 무거운 느낌이었어요. 오래된 흙냄새, 곰팡이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쇠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눈이 어둠에 적응해 가자 익숙한 물건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장통, 오래된 책상, 남편이 쓰던 낡은 공구함. 이곳은 제가 일부러 잘 내려오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면서 10년 가까이 그대로 방치한 장소였지요. 여기입니다. 박 기사님이 보일러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그의 뒤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보일러 본체와 벽 사이에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낯선 물건이 끼어 있었습니다. 손바닥 2개를 나란히 댄 만큼의 회색 금속 상자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에서 손가락만 한두 개의 얇은 관들이 여러 개 뻗어 있었습니다. 관은 기존 배관 사이를 비집고 지나가 천장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박 기사님이 상자에 손전등을 들이대었습니다. 상자의 옆면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 투명한 통들이 줄지어 꽂혀 있었습니다. 통 안에는 맑은 액체가 조금씩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건 아주 연한 노란색을 띠고 있었고 어떤 건 거의 색이 없었습니다. 통 아래쪽에는 작은 숫자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이 안에 들은 건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성분은 저도 모릅니다. 화학 쪽은 전문가가 아니라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선을 액체에서 떼지 못한 채였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건 정식 가스, 설비나 보일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장치입니다. 허가 받은 사람이 설치한 구조도 아니고요. 그의 말이 서늘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금속 상자와 관, 그 안의 액체들이 갑자기 낯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 이건 누가 설치한 거죠? 왜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스스로도 그 답을 듣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손가락 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 기사님이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방이, 집 구조상 이쪽, 이 맞으시죠? 내 제 방 저 위쪽이에요. 이 관들 보이십니까? 원래 배관이랑 따로 가는 거예요. 길을 따라가 보니까 어르신 방 쪽 공기 나가는 환기 덕트랑 연결돼 있습니다. 말이 끝나는 순간 반지하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콘크리트 천장에 뚫린 작은 구멍 근처로 얇은 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관들은 보일러 열에 데워진 금속관에 닿아 살짝 따뜻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뭔가가 조금씩 증발해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지요. 박 기사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제 방으로 가요? 다른 데로는요? 제가 본 바로는 이 관들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방 쪽이요. 거실이나 소진 씨 방 쪽으로 가는 연결은 없습니다. 말을 듣는 동안
등을 타고 식은 땀이 흘렀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럼 그동안 제가 마신 공기가 끝까지 말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몇 달 동안의 아침과 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뜰 때마다 느꼈던 묵직한 두통, 이유 없이 가빠졌던 호흡, 밤마다 뒤척이며 깨던 순간들. 박 기사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상자 옆에 작은 숫자판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빨간 숫자가 천천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타이머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량이 나가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저는 벽을 짚고 있는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도시가스 회사에서도 이런 구조는 안 씁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길게 배관을 따로 빼는 건 돈과 시간이 꽤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설명되지 않은 사실 하나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다면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계획하고 시간을 들여서 설치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누가 나쁜 장난을 쳤다는 말씀이에요? 제 목소리는 아주 가늘었습니다. 장난으로 보기에는 너무 정교합니다. 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반지하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보일러의 미세한 진동 소리, 머리 위에서 아주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로 소리만 배경처럼 깔렸습니다. 이 집 구조 아시는 분이 이런 작업을 맡겼을 겁니다. 내부 구조를 다 알고 환기 덕트가 어디로 연결되는지 아는 사람이지요. 그리고 최소한 환기나 설비 쪽 기본은 아는 사람일 거고요. 그의 말이 끝나는 순간 제 머릿속에 두 아이의 얼굴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현장 일을 하는 아들 도현, 화학을 전공했던 딸 소진. 아니에요.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들이 왜 그런 걸 해요? 도현이는 맨날 밖에서 일만 하고 소진이는 이혼하고 겨우 숨 좀 돌리려고 들어왔는데 말을 하면서도 가슴 어딘가에서 작은 균열이 더 벌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아들 얼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요즘 들어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눈, 자주 걸려오던 낯선 번호들의 전화, 말수가 줄어든 밥상, 딸의 방 안을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휴대폰만 보던 모습, 밤늦게 몰래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들. 혹시라도 괜한 오해를 하는 거면 어쩌지. 생각이 여기까지 오자 심장이 찌르듯 아팠습니다. 박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저도 이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집이 오래돼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손댄 흔적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입 밖으로 그 말이 나온 게 놀라웠습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게 놔두고 계속 여기 계시는 건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어르신 방에서 주무시는 건요.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반지하의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에 와 닿았습니다. 눈앞이 약간 흐려졌습니다. 집을 나가라는 말씀이시죠? 당장이라도요. 최소한 이 장치가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근데 어디로요? 여기가 제가 평생 살던 집인데요. 남편이랑 같이 들어와서 애들 키운 집인데. 말 끝에 목이 잠겼습니다. 떠난다는 건 단지 장소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 올린 시간과 추억을 잠시라도 내려놓는다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잠깐만 2층으로 올라가시죠. 여기 공기 오래 마시는 것도 솔직히 불안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계단을 다시 올랐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반지하 공기와 위층 공기가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오자 일상의 냄새들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 물컵,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들,
렌즈 위에 놓인 반찬통.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들이 이제 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모든 공기가 새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박 기사님이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차분했지만 말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몇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은 이 집에 누구랑 같이 사십니까? 아들이랑 딸이요. 둘 다 성인이죠. 도연이는 위층, 소진이는 이 방역 작은 방 쓰고요. 두 분 다 이 집 구조를 잘 아시겠네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여기서 컸으니까요. 최근에 집에서 큰 공사 같은 거 하신 적 있으십니까? 배관이든 욕실이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욕실이랑 보일러 교체했어요. 도연이가 자기 회사 아는 사람들 데려와서 해줬어요. 저는 그냥 밥만 해줬지요. 말하면서 머릿속에 공사하던 그때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고 여기저기 벽이 뚫리던 날들. 그때 저는 집안을 피해서 친정 언니 집에 며칠 가 있었습니다. 먼지 많으니까 엄마는 밖에 계세요라는 도연 말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욕실 공사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글쎄요, 일주일은 넘었던 것 같고 열흘은 안 됐던 것 같아요. 박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그 정도면 이런 장치를 설치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특히 집안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입장이라면요. 저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을 꼭 맞잡았습니다. 몸이 아주 작아진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자녀분들 요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거나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전곡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형님,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서요.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문틈으로 들려오던 낮고 급한 목소리. 소진이가 한숨 쉬며 말하던 밤도 생각났습니다. 엄마, 사람 인생 진짜 한순간이더라. 카드 막혀 보니까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때 저는 그 말을 깊이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젊으니까 또 일하면 되지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모르겠어요. 힘든 건 있겠죠. 다들 요즘 어렵다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박 기사님은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말을 들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어르신, 제가 감히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했나 보다 어르신이 더 이상 이 공기를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고 증거도 아직 모자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를 따지고 들기엔 어르신 몸이 너무 위험해 보여요. 그 말에 묘하게 안도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지금 당장 아이들을 불러서 이게 뭐냐고 따지는 장면이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곧장 지워졌습니다. 그 순간의 얼굴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당장 이 집을 잠시 떠나세요. 오늘 안으로요. 오늘이요? 예, 최소한 내일 혹은 모레까지. 여기서 자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자녀분들 눈에 띄지 않게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예,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본 것들을 사진으로 남기고 나중에 경찰에 말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때렸습니다. 자식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몸은 몇 달 동안 이유 없는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 고통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에서 비롯된 거라면 더 이상 그냥 넘길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나가면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르신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잠시 쉬고 온다고 하셔도 됩니다. 친척 집 간다고 하셔도 되고요. 이유는 천천히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은 일단 한 발짝 떨어져 보는 게 먼저입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에서는 아주 작은 결정이 자리 잡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짐은 많이 안 가져가는 게 낫겠죠.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기사님이 미약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중요한 서류, 통장, 도장, 신분증, 그 정도만 챙기시죠. 나머지는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식탁 위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 아직 어렸던 도영과 소진이 저를 사이에 두고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바라보는 동안 가슴이 서서히 저릿해졌습니다. 저 사진 한 장만 가방에 넣고 갈게요.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벌였는지, 왜 그랬는지 지금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절망 같기도 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만든 집과 가족이 한순간에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희망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제대로 바라보겠다는 결심, 그리고 한 번쯤은 엄마가 아니라 이정이라는 사람으로서 나를 지키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아까 반지하로 내려갈 때와는 조금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준비를 하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눈을 감고 지나치지 않겠다는 것만은 조용히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반지하에서 올라온 뒤 저는 방에 들어가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장 문을 여니 계절별 옷들이 빽빽하게 걸려 있었지요. 오래된 코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가디건, 아이들 졸업식 때 입었던 정장. 하나하나에 기억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억보다 서류가 먼저였습니다. 안쪽 서랍을 열어 통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보험증서, 집 등기 서류도 얇은 파일에 끼워 넣었습니다. 주민등록증과 의료보험증을 지갑에 다시 확인해서 넣었습니다. 옷은 최소한만 고르기로 했습니다. 속옷 몇 벌, 티셔츠 2장, 바지 1벌. 가볍게 접어 가방 한쪽에 넣었습니다. 서랍 위에 가족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렸던 도영과 소진.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직 저를 의심 없이 올려다보던 나이였지요. 그때의 웃음을 떠올리자 가슴이 저릿해졌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 사진을 액자에서 빼내어 파일 사이에 조심히 끼웠습니다. 문 앞까지 가방을 끌고 나와 끈을 조절하는데 옆방에서 소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그녀가 문틈으로 제 가방을 먼저 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커졌어요. 엄마, 어디 가요? 숨이 잠깐 걸렸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하려고 애썼습니다. 조금 멀리 있는 지인 집에 다녀오려고. 몸이 영 안 좋아서 공기 좀 바꾸고 오려고 한다. 갑자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소진의 목소리에는
놀람과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요즘 많이 바쁜 것 같아서 굳이 말 꺼내서 걱정 끼치기 싫었어. 며칠만 있다 올 거야. 도연 오빠한텐 말했어요? 일하느라 바쁜데 뭐하러. 메모만 남겨놓고 갈 거야. 소진은 잠시 말을 잃은 듯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오해한 거 있어요? 요즘 엄마 좀 이상해 보여서.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오해할 건 없지. 그냥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 병원도 다니고 조금 쉬고 오려고. 너는 너 걱정이나 해. 알았지? 소진은 제 얼굴을 한 번 더 바라보더니 문을 더 열지도 닫지도 않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지금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연락은 계속되는 거죠? 그럼 내가 먼저 연락할게. 그렇게 말하고 저는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문 앞에 놓인 슬리퍼를 넘어 오래 신은 단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신발끈을 고쳐 묶는 동안 손등에 식은 땀이 맺혔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집안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좁지만 익숙한 현관, 거실로 이어지는 길, 부엌 식탁 위 물컵 하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이제는 제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잠금 장치를 돌리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골목 끝에는 박 기사님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 옆에 기대 서 있던 그는 제가 가방을 들고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짐 많이 안 챙기셨네요. 네. 말씀대로 딱 필요한 것만. 트렁크를 열어 가방을 넣고 저는 조수석에 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이상하게도 숨이 조금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마음 한켠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이 거울 속 그림처럼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작아지는 집을 보며 속으로만 인사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번엔 나부터 살고 봐야겠다. 잠시 아무 말 없이 가던 중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반지하에서 제가 좀 부정적으로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기사님 말씀 안 믿으려고도 했고요. 박 기사님이 운전대를 잡은 손을 살짝 풀며 웃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셨습니다. 대부분 분들이 그래요. 그럴 리 없다고, 가족이 그럴 리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가족이라고 다 믿어도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먼저 떠올리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마음이지요. 그 말이 낯설게 위로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언가 잘못된 게 있다면 항상 제 탓부터 했습니다. 내가 애들을 제대로 못 키웠나? 내가 뭘 더 했어야 했나? 그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차는 인천시청 근처 작은 카페 앞에 멈췄습니다. 우리는 안쪽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 대화 소리가 적당히 섞여서 우리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와 유리컵 물이 나왔습니다.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니 손끝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제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박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 오늘은 여기서 정리만 하고 내일 가셔도 되고요. 선택은 어르신 몫입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경찰서를 떠올리면 이상하게 몸이 먼저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들 이름이 조서에 올라가는 장면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연과 소진이 수갑을 찬 채 걸어가는 상상을 하자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이 제 말을 믿어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구조도 설명할 수 있고요. 무턱대고 상상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나이도 많고 요즘 깜빡할 때도 있고 혹시 제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면 어쩌죠? 어르신이 얼마나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시는지 제가 봤습니다. 조금 울어도 괜찮고 정리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부담을 덜어주는 약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지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고 누군가는 서류를 들고 바쁘게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 혼자만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지요. 제가 오늘 가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말하고 싶어요. 너무 늦게 알아버렸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에라도. 박 기사님이 고개를 깊게 끄덕였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오늘 한 걸음 떼시면 내일은 숨 쉬기가 좀 더 편해지실 겁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생각보다 밝았습니다. 출입문 옆 대기 의자에 잠시 앉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끈을 꼭 쥐었습니다. 잠시 후 형사 한 분이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우리를 조사실 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좁은 방 안, 작은 책상 하나, 의자 3개, 벽에 붙은 화이트보드. 어머니, 성함이 이정희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쪽 박만수 씨가 먼저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오늘 본 거, 겪으신 거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입술이 조금 말라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컵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천천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심해진 피로와 두통, 괜찮겠지 하고 넘겼던 나날들. 오늘 아침 부엌 천장에 생긴 얼룩, 도연에게 전화했던 이야기. 박 기사님이 와서 반지하를 봤던 일, 그리고 금속 상자와 관들을 본 순간까지 얘기를 하는 동안 몇 번이나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중간중간 박 기사님이 구조적인 설명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배관도, 환기 덕트도, 장치 위치도. 형사는 메모를 하면서도 제 눈을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피로도 섞여 있었지만 대충 넘기지 않으려는 진지함이 느껴졌습니다. 자녀분들 직업이 아드님은 건설 현장, 따님은 이전에 제약회사 연구직이셨다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 보였고요. 그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렇게만 볼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자꾸 탓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모른 척해서 이런 일이 된 건 아닙니다. 그건 자녀분들 선택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본인 탓만 하지 마세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경찰에게서 위로를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큰 돌덩이가 가슴 위에 올라와 있던 것이 조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서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번이고 되묻고 확인하고 날짜를 다시 맞춰보았습니다. 생각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서는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거짓으로 정리를 꾸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날 무렵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과 박 씨가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저희가 집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어도 그냥 넘기지는 않을 겁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절대 그 집에 들어가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정말로 그 집에서 한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단순히 잠시 외출이 아니라 거리두기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해는 많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길가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박 기사님이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삼각김밥과 생수를 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을 느낄 겨를은 많지 않았지만 배가 텅 빈 느낌이 조금 채워졌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수고한 건가요? 그냥 제가 겪은 일 말했을 뿐인데요. 제가 웃으면서도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거요. 다들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냥 없던 일로 치자고 하곤 합니다. 어르신은 끝까지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해내신 겁니다. 그 말은 오늘 하루 동안 제가 처음으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이 오래간만이라 이상하게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기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까 반지하에서 제가 계속 그럴 리 없다고만 해서 죄송했어요. 처음엔 기사님 말이 너무 과장 같기도 했고 괜히 저 혼자 의심하면서도 아닌 척했고요. 박 기사님이 잠시 웃음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은 게 당연하지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제 동생이 그럴 리 없다고,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을 리 없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지요. 그의 목소리 어딘가에 오래된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각자 자기만의 후회가 있다는 걸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조금 더 일찍 알아챈 셈이겠지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날 밤 저는 박 기사님의 도움으로 작은 모텔방 하나를 잡았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흰 이불이 깔린 침대 하나, 작은 책상과 의자, 창문 하나. 창문을 살짝 열자 도로에서 나는 소음이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 웃는 소리, 멀리 편의점 문 여닫는 소리. 침대에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아까 챙겨온 서류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보험 서류, 통장 사본, 그리고 그 사이에 끼워둔 가족 사진.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은 아직 이 집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 줄 모르는 나이였습니다. 저를 밀어내지 않았고 저는 아이들을 의심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지요. 그래도 한 번은 믿어보고 또 한 번은 나를 믿을걸.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제야 깨닫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무조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무조건 믿는 게 사랑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해도 된다는 것.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박 기사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많이 힘드셨지요. 그래도 큰일 하나 해내셨습니다. 내일 형사님이 연락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푹 쉬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누군가 제 하루를 큰일 하나 해냈다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습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코끝이 얼얼했지만 반지하에서 느꼈던 답답한 공기와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까지 공기가 채워지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에서 어떤 시작점이 될지
아직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같이 서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더 이상 모든 걸 참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이 작은 방에서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될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처음으로 그래도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은 또렷해졌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완전히 넘어갈지는 아직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 그 위기를 향해 등을 돌리는 대신 정면으로 바라볼 준비는 된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빨리 결론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며칠 뒤 박 기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을 살폈다고 했습니다. 반지하와 제 방 환기 덕트에서 의심스러운 장치와 잔여 물질을 발견했고 그것들이 정식 설비가 아니라는 것도 확인되었지요. 아이들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사님은 지나가는 말처럼 덧붙였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끝까지 부인했는데요. 구조랑 증거를 하나씩 보여주니까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한 줄기 희망처럼 붙들고 있던 혹시 누군가 밖에서 들어와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이었지요. 몇 달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검사실, 병원, 다시 경찰서, 그리고 법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들을 나이 68배 이렇게 많이 오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마다 뭔가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정 공기가 이상하게도 차갑고 말라 있었지요. 구석에 선 도연과 소진을 보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둘은 수의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짙은 색 정장 차림에 고개를 약간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말끔해 보였지만 눈 밑에 깊이 팬 그림자는 숨길 수 없었지요. 판사가 이것저것 묻고 검사와 변호사가 서류를 오가며 말하는 동안 저는 귀로는 듣고 눈은 아이들 얼굴만 쫓았습니다. 어느 순간 판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증인석에 앉아주세요. 이정희 증인.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습니다. 조금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판사는 제게 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는지, 어떤 증상을 겪었는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아주 작은 두통에서 시작했던 불편함, 나이 탓이라고 넘겨버린 날들, 천장 얼룩 하나를 보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자신, 그러다 반지하에서 처음 금속 상자를 봤을 때 느꼈던 서늘함까지 말을 이어가다가 중간에 한번 눈물이 왈칵 치밀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지만 참는다고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판사가 잠깐 말을 멈추고 물컵을 건네주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한마디에 조금 숨을 돌릴 수 있었지요. 제 증언이 끝난 뒤 변호인이 상냥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여전히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참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서서히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래도 저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한 끝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랑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사랑보다 먼저 자신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그 말을 하고 내려왔을 때 도연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애의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지만 무슨 표정인지는 잘 읽히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생각보다 긴 시간 끝에 나왔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실형 대신 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심리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범행이 치밀했으나 실제로 피해자의 치명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고 판사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끝나는 건가 싶기도 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사람을 조금은 부드럽게 만드는 것인지 조금 시간이 지나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교도소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다시 살아가야 하는 두 아이를 생각하면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 뒤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벌이 아이들을 완전히 끊어내는 칼이 아니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계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이 더 흘렀을 때 도연에게서 면회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보호관찰소 상담을 다니며 지내던 중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할까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얼굴을 보고 말을 정리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상담실 같은 공간에서 마주 앉았을 때 도연은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그 애였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단문 하나였지만 그 안에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죄책감, 두려움, 미련 같은 것들. 빌려 쓴 돈이 너무 많았어요. 처음엔 갚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계속 풀어놨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구멍만 메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말은 변명이기도 했고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말하며 엄마가 실망할 것 같아서요. 아빠도 못 지킨 아들인데 엄마까지 붙잡고 싶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게 하려고만 했는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서 얼어있던 것 같은 표정이었지요. 저는 그의 손등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어릴 땐 그 손으로 제 치마자락을 붙들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그 손이 서류에 서명을 하고 공사장 도면을 들고 다녔겠지요.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가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정말로 죽일 마음이었나 하는 제 의문에 대한 답도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정리되는 답은 아니었지만 그 아이 나름의 솔직함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마음 다 풀렸다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라도 말해준 건 고맙다. 적어도 모른 척하고 피하지 않아서. 도연은 그 말에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약간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내가 정해야 한다. 근데 한 가지는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내가 한 일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걸 안고 살아야 한다는 걸.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앞으로 넘어야 할 현실에 대한 확인 같은 말이었지요. 도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여기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를 위해 온 거야. 내 얼굴 한번 보고 마음 정리하려고. 너 잘 살라고도 망하라고도 하러 온 건 아니고. 그러고 나서야 서로 조금 눈을 맞추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날 처음이었습니다. 소진과의 만남은 조금 더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 애는 상담 치료를 성실히 받다가 어느 날 긴 편지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보다 내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했어요. 이혼당한 나, 직장 잃은 나, 인생 망한 나. 그래서 엄마 아픈 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어요.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를 실험처럼 본 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더 나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의 하나로 봤던 것 같아요. 정말 미안해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잘못이 줄어드는 건 아니었지만 그의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건 느껴졌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저는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소진아, 나는 내가 어떤 벌을 받는지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가 더 궁금하다.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이 안 된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안쓰러운 마음도 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게 아마 엄마 마음인 것 같다. 지금은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쯤 뒤 소진이 치료센터를 통해서 전해온 말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답장 보내줘서 그래도 사람이 될 기회를 받은 느낌이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웃으며 밥을 먹는 날이 올지 아닐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완전히 끊는 대신 아주 가느다란 실이라도 붙잡아 두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쯤 지난 후 저는 결국 이 집을 떠났습니다. 사건과 상관없이도 이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자는 일은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집을 정리하는 날 박 기사님이 도와주러 와주었습니다. 낡은 장롱과 식탁을 중고로 보내고 몇 가지 짐만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에 서서 벽을 한번 쓸어봤습니다. 정말 많이 비었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새로 채울 자리가 생겼습니다. 박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죠? 강릉 쪽 작은 원룸 얻었어요. 바다 조금 보이는 데라고 하더라고요. 공기도 좋고 병원도 가까워서 괜찮을 것 같아요. 잘하셨습니다. 가끔 놀러 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요. 만수 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건데요. 그 말에 박 기사님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저도 어머니 덕을 많이 봤습니다. 사실 이런 일 개입하는 거 직업적으로는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번에는 제 지난 날을 조금 씻는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짧은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마지막으로 잠그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계단을 내려오다 말고 결국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도 수고했다. 속으로 집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기억도 나쁜 기억도 모두 담아준 그 공간에게 작게 인사를 했지요. 지금 저는 강릉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파도 소리가 직접 들리지는 않지만 바람 냄새에는 분명 바다가 섞여 있습니다. 아침이면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같이 걷는 어르신들도 생겼습니다. 서로 이름 대신 어머님, 형님이라 부르며 안부를 나눕니다. 요즘 어지럼증은 좀 어떠세요? 한 번씩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어요. 공기 좋은 데 와서 그런가 봐요. 그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점심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간단한 프로그램을 듣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간단한 체조. 가끔은 제가 먼저 나서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말해줍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괜찮겠지 하면서 넘기지 마시고요. 한 번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우리 몸도 우리 집도 그래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그때마다 제 지난 선택들을 떠올립니다. 늦게라도 돌이킬 수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영과 소진은 아직 제 곁으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각자 상담을 받으며 본인 인생을 다시 세우는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가끔은 짧은 문자 한 줄이 옵니다. 엄마, 오늘 상담 끝나고 나니까 예전보다 숨이 좀 쉬어지는 느낌이에요. 엄마, 강릉 날씨 어때요? 나중에 정말 연차 내고 한번 갈게요. 저는 길게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받아줘아. 너도 언젠가 보자. 이 정도면 지금은 충분합니다. 서로의 삶에 다시 들어가는 속도는 이 정도가 알맞은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가에 앉아 바깥 불빛을 봅니다. 자동차 불빛, 편의점 간판, 멀리 숙소 창문들. 각자의 방 안에서 각자가 풀어야 할 이야기를 안고 살겠지요. 저도 이제야 비로소 제 이야기를 제 손으로 조금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다고 해서 인생 전체가 상처로만 채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 사이사이에 박 기사님 같은 사람도 있었고, 경찰서에서 조용히 물컵을 내밀어주던 형사도 있었고, 새 동네에서 인사를 건네는 이웃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라는 이름 뒤에 숨겨둔 이정이라는 사람을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잘 늙어가는 법을 늦게 배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늦게 배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겠지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살아볼 만하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도 있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관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아이들이 정말로 바다를 보러 이곳에 오게 된다면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오면 저는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돌아왔네.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말 속엔 미움도 사랑도 후회도 희망도 조금씩 섞여 있겠지요. 그게 사람 사는 일이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엉켜 있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